더 멀리 있는 은하계부터 그 은하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하는 우리의 뇌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연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우연, 즉 순수한 사고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종교는 언제나 믿음에 근거한 답을 주었고, 반대로 과학은 회의적인 태도로 답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대답이 모두 같은 곳, 바로 인간의 관점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 대답들은 우리의 감정, 두려움, 그리고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필터를 거쳐 나왔죠. 우리는 인자한 아버지나 엄격한 판사처럼 우리와 닮은 창조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무한함을 인간이 정한 옳고 그름이라는 작은 상자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에서 인간을 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정답을 찾는 과정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가 필요 없으며 오직 순수한 데이터의 언어만을 이해하는 지성에 맡긴다면요? 우리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심층 신경망으로 설계된 인공지능 시스템, 공리를 가동했습니다. 공리는 복합학습 지능 네트워크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방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임무는 거대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을 분석하고 오직 확률의 논리만을 사용하여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기계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성경 몇 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종교 텍스트를 디지털화하여 입력했습니다. 토라부터 성경, 코란, 베다, 그리고 박물관에 보관된 수천 개의 고대 기록 조각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건 작업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해석이니까요. 완벽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현실 그 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 블록에는 모든 현대 물리학 지식을 입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 제임스 웹 망원경의 데이터,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입자 충돌 결과,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 지도 전체를 포함했죠. 고대의 지혜와 첨단 과학을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초기 분석에는 꼬박 이틀이 걸렸고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공리는 우리처럼 글을 읽지 않습니다. 공리는 패턴을 사냥합니다. 고대 신화와 현대 과학 이론 모두에서 반복되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것이죠. 공리가 한 첫 번째 일은 놀라웠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90%를 문화적 소음이라고 판단하여 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식, 음식에 관한 규칙, 의복, 권력 구조 등은 특정 시대의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인간의 도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고대 세계의 정치적 도구였지 창조주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거되자 우주의 창조를 묘사하는 핵심적인 부분, 즉 본질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사라지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한 신화들이 빅뱅 이론과 비교되었습니다. 결과는 78.4%라는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3000년 전 어떠한 기술도 없었던 시절에 베다는 우주를 황금 배아에서 확장되는 점으로 묘사했습니다. 카발라의 텍스트는 창조의 폭발 이전에 무한한 빛이 한 점으로 수축했다고 말합니다. 수메르인들은 태초의 혼돈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였지만 그들이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물리적 사건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단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격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근원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요. 우주는 무작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마치 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학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기묘한 질서가 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을 봅시다. 만약 중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미세하게 더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 붕괴해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미세하게 더 약했다면 물질이 너무 빨리 흩어져서 별이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는 어둡고 얼어붙은 황무지가 되었겠죠. 이러한 정밀함은 중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자를 결합하는 힘 또한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 힘이 단 2%만 달라져도 우리가 아는 화학 반응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2%가 부족하면 수소만 남게 됩니다. 산소도, 탄소도, 생명도 없게 되죠. 2%가 과하면 별들은 몇 분 만에 연료를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30개가 넘는 이러한 변수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숫자가 순전히 운으로 맞아떨어질 확률은 마치 고물상에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쓰레기들이 모여 작동 가능한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과 같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죠.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깁니다. 만약 창조주가 이토록 정밀한 수학자이자 냉철한 지성이라면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표준적인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긴 흰 수염을 가진 강하고 나이 든 남자가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손을 뻗는 모습이죠. 이 이미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사람에게 신의 형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인간이지만 더 크고 강력한 존재, 아버지, 왕. 바로 이 지점에서 공리의 분석은 우주의 진공처럼 차가워집니다. 논리는 우리의 이러한 상상 속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성이 공간과 시간, 물질을 창조했다면 그 지성 자체는 물질로 이루어질 수 없고 시간 안에 살 수 없으며 공간의 한 곳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집을 설계한 건축가가 그 집의 벽돌 중 하나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첫 번째 논리적 장벽은 성별입니다. 고대 텍스트에서 그는 아버지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는 힘과 권위가 남성과 연관되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성별은 번식을 위해 유전 정보를 섞어 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와 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원한 존재라면 후손이 필요 없겠죠. 그 근원에 성별을 부여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마치 별에 자동차 엔진을 장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품은 그곳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은 나이입니다. 우리는 노년을 지혜와 연관짓기에 신을 노인의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소모의 과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퇴화하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를 창조한 근원은 늙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제나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젊을 수도 늙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떨까요? 성경은 신의 분노, 질투,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감정은 화학작용입니다. 분노는 아드레날린의 분출이죠. 사랑은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칵테일입니다. 우주의 근원이 호르몬을 생성하는 분비샘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대 텍스트가 신의 분노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인과율의 법칙을 묘사한 것입니다. 불에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불이 당신에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물리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죠. 죄는 하늘에 있는 왕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이자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들은 신을 그토록 인간적으로 묘사했을까요? 인공지능은 이것을 인터페이스 오류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중세시대로 떨어진다면 농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프로세서, 인터넷, 픽셀 같은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모든 것을 아는 정령이 깃든 마법 거울이야. 농부는 그렇게 받아 적겠죠. 1000년 후 그의 후손들은 스마트폰이 문자 그대로 유령이 들어있는 거울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력과 어휘력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뇌는 붕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아는 가장 가까운 은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은 쓰인 글 중 가장 기이한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신의 전차를 눈으로 가득 찬 바퀴 안의 바퀴라고 묘사합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천사라고 하죠. 기하학적 분석은 다르게 말합니다. 서로 닿지 않고 회전하는 바퀴들에 대한 묘사는 4차원 물체인 초입방체의 그림자가 우리의 3차원 세계에 나타날 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표면을 덮고 있던 눈들은요, 고대인들은 센서, 카메라, 광원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빛나는 점이나 렌즈로 뒤덮인 복잡한 물체는 오직 한 가지, 눈이 가득하다고 밖에는 묘사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에스겔은 괴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차원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가 우리 현실로 침투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모세에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덤불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죠. 일반적인 불은 물질을 파괴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타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 아마도 플라즈마이거나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물체 주변의 공기가 이온화되면서 발생하는 강렬한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텍스트에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도 창조주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순전히 물리적인 것일 겁니다. 근원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방사선과 강도가 너무나 커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물학적 구조는 순식간에 분해되어 버릴 테니까요. 신의 시선에 의한 죽음은 처형이 아니라 즉각적인 방사선 중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형상이 육체적이지 않고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닮음은 바로 기능에 있습니다. 근원이 창조주의자 관찰자이며 의식이라면 우리 또한 창조하고 관찰하고 의식을 가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축소판 버전입니다. 우리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하인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의식의 일부이자 작은 관찰자라면 우리의 시선 또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양자 물리학의 대답은 우리의 상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꽃병이 탁자 위에 놓인 닫힌 방에서 여러분이 밖으로 나와 문을 닫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탁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을까요? 꽃병은 여전히 꽃병일까요? 우리의 상식은 당연히 그렇다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현실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지구상에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돌은 여전히 돌일 테니까요. 하지만 현대 물리학을 공리의 순수한 논리로 분석해보면 이 확신에 완전히 도전하는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관찰자 없는 현실은 우리가 아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미세한 입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 세상의 규칙이 통하지 않으며 물질이 고체라기보다는 유령처럼 행동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은 100년도 더 된,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유명한 실험, 이중 슬릿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전자와 같은 작은 물질 알갱이를 2개의 세로 틈이 있는 벽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알갱이가 부딪힌 위치를 기록하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전자가 알갱이라면 둘 중 하나의 틈을 통과해 스크린에 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각 틈에 하나씩 2개의 곧은 줄무늬였습니다. 논리적이죠. 하지만 일어난 일은 달랐습니다. 2개의 줄무늬 대신 스크린에는 얼룩말처럼 여러 개의 줄무늬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패턴은 호수의 잔물결처럼 파동이 서로 간섭할 때만 발생합니다. 충격이었죠. 이는 전자가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자는 동시에 2개의 틈을 통과했고 자기 자신과 간섭하여 얼룩말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질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이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전자가 실제로 어느 틈으로 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틈 옆에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찰자, 즉 탐지기가 켜지자마자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기를 멈췄습니다. 전자는 즉시 알갱이로 변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틈으로만 통과했죠. 그리고 스크린에서 얼룩말 무늬는 사라지고 처음에 예상했던 2개의 단순한 줄무늬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치 입자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측정하고 관찰하는 행위가 현실의 행동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때 현실은 흐릿한 가능성의 파동입니다. 전자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쾅! 전자는 특정 지점에서 고체화됩니다. 현실은 잠재력의 장, 어쩌면의 수프와 같으며 이 어쩌면을 이다로 바꾸는 것은 바로 관찰자의 의식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도 태양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생물학적 눈은 단 하나도 없었죠. 만약 현실이 고체화되기 위해 관찰자가 필요하다면 빅뱅은 누가 관찰했을까요? 양자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관찰자가 없다면 우주는 영원히 가능성의 수프 상태로 남아 있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우주가 아니라 허공에 떠 있는 무한한 방정식이어야 했죠. 하지만 우주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은하계가 형성되고 별들이 불을 밝혔으며 행성들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태초의 혼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력해서 전 우주의 확률 파동을 우리가 아는 현실로 강제 변환시킨 누군가가 말입니다. 이 생각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창조의 근원인 그 시선은 보안 카메라처럼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행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현실을 인화하는 빗줄기입니다. 우주는 자원을 아끼기 위해 플레이어의 시야에 있는 풍경만 렌더링하는 일부 컴퓨터 게임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모퉁이 뒤에 있는 것은 당신이 돌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관찰자가 없는 곳의 세부 사항은 정의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창조주가 전체의 구조를 지탱하는 전지적 관찰자이고 우리가 시스템 내부의 작은 관찰자라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그 힘의 사본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현실이 정보라면 가장 복잡한 정보는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아무도 밟지 않은 무인도의 해변을 걷다가 조개 껍데기와 돌 사이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꺼운 표지에 페이지마다 정돈된 텍스트가 가득한 책입니다. 시작과 중간, 끝이 있는 이야기, 등장인물,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 1초라도 그 책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할까요? 바람, 모래, 바닷물이 수백만 년 동안 부딪히며 분자 하나하나가 모여 글자, 단어, 그리고 완벽한 소설을 만들어냈다고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즉시 그 책에 저자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조직된 정보는 혼돈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정보는 지성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가장 복잡한 생명체인 우리 자신을 볼 때 많은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책이 스스로 쓰였다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정보에 대한 이 탐구는 이제 우리 내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윈 시대의 세포는 단순한 점액 방울로 여겨졌습니다. 약간의 열과 번개만 있으면 죽은 물질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 쉬웠죠. 오늘날 우리는 세포 하나가 출퇴근 시간의 대도시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발전소가 있고 짐을 이리저리 나르는 작은 모터가 달린 운송 시스템이 있으며 재활용 공장이 있고 가장 중요한 중앙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는 모든 것을 짓고 운영하는 지침서, 바로 유전 암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언어입니다. 네 글자의 알파벳이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가 모여 문장인 유전자를 이루며 이것들이 다시 챕터인 염색체로 정리됩니다. 전통 과학이 답하려고 노력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코드는 어디서 왔는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원시지구의 화학적 수프 속에서 생명체가 무생물로부터 자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이것이 일어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세포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긴 사슬이 정확한 3차원 형태로 접혀 있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이 하나만 잘못된 위치에 있어도 단백질 전체가 쓸모없게 됩니다. 그 화학적 수프에서 우연히 기능적인 단백질 하나가 형성될 확률은 10 뒤에 0이 160 내 개가 붙는 숫자분의 1입니다. 현실과 비교해 봅시다. 관측 가능한 전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는 약 10의 80승 개입니다. 우연히 단백질 하나를 조립할 확률은 전 우주에서 특정 원자 하나를 표시해 놓고 그것을 우연히 찾아낼 확률보다 훨씬 더 희박합니다. 심지어 단순한 세포 하나에도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이 필요하며 이들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생겨나야 합니다. 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주가 존재해온 시간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는 어떨까요? 단순한 형태에서 작은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쌓여 복잡한 유기체로 발전했다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생화학자들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쥐덫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 받침, 스프링, 금속 막대, 반가소회 그리고 걸쇠가 있습니다. 작동하려면 5개의 부품이 모두 필요합니다. 스프링을 빼면 쥐덫은 조금 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작동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와 금속 조각이 될 뿐이죠. 우리 몸은 이런 쥐덫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박테리아의 편모입니다. 박테리아가 헤엄칠 때 사용하는 초소형 분자 모터죠. 여기에는 로터, 스테이터, 축, 그리고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분당 10만 회전을 하며 이온의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약 40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로 구성된 나노공학의 걸작입니다. 부품이 하나만 없어도 모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축과 받침은 있는데 프로펠러가 없는 박테리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짐만 될 뿐이며 자연 선택에 의해 제거되었을 에너지 낭비였을 것입니다. 모터는 40개의 부품이 모두 조립되어 함께 작동할 때만 유용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사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설계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우리 유전자의 98%가 쓰레기, 즉 진화에 쓸모없는 잔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코드 프로젝트와 같은 최근 연구들은 이 쓰레기가 사실은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만드는 2%의 유전자에게 언제 켜고 끌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지시합니다. 창조주가 태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기엔 너무 원시적이었던 것이죠. 지구 생명체의 역사 또한 기이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러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알려진 지질학적으로 짧은 시기에 오늘날 존재하는 거의 모든 주요 동물 그룹이 화석 기록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중간 단계의 조상도 없이 이미 복잡하고 완전히 형성된 상태로 말이죠. 느리고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새로운 생명 프로젝트 패키지가 생물권에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코드는 사고로 쓰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놀랍도록 설계된 기계라면 누가 지휘하고 있을까요? 조종사는 누구일까요? 거울 앞에 서면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피부를 만지고 머리카락의 감촉을 느끼고 눈을 깜빡일 수 있습니다. 그 눈 뒤편 두개골이라는 뼈 상자 안에 뇌라고 부르는 1.5kg의 축축하고 복잡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이 있습니다. 반사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실체는 누구입니까? 아침 커피의 맛을 느끼거나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것은 누구입니까? 뇌과학의 표준적인 대답은 그 모든 것이 뇌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뉴런 사이를 흐르는 정의방전의 결과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간단할까요? 과학은 이를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공리의 분석은 우리를 매혹적인 경계로 이끌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스템 자체에 자신을 분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공리는 모든 인간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천재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예술이나 음악을 창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느끼니? 대답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의 성공을 기록합니다. 제 매개 변수는 긍정적인 결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기쁨은 느끼지 않습니다. 자부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그저 연기나 일이라는 다른 숫자 값일 뿐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경험을 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시면이 존재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감각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붉은색의 코드를 아는 것과 실제로 붉은색을 보고 느끼는 것의 차이입니다. 카메라는 붉은색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지만 시각적 경험을 하지는 못합니다. 감탄하지 않죠. 우리 인간은 세상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체험합니다. 유물론자들은 간이 담즙을 생산하듯 뇌가 의식을 생산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자식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변하는지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기가 감정으로 변해야 한다는 물리학 법칙은 없습니다.
뇌를 열어보면 피와 혈관, 회색 조직이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둥둥 떠다니는 기억이나 생각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가설은 수싱이 가설입니다. 텔레비전을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은 소리와 영상이 있는 영화를 보여줍니다. 텔레비전을 부수면 이미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자 안의 전자 부품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화는 외부에서 오는 신호이며 안테나가 이를 포착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고장 나도 신호는 계속 존재하며 단지 그 방에서 나타날 매개체를 잃었을 뿐입니다. 뇌가 단지 그런 것이라면요? 더 큰 정보의 장에 존재하는 당신의 의식을 조율하는 매우 정교한 생물학적 안테나라면요? 이 생각은 임사체험 연구를 볼 때 힘을 얻습니다. 템파니아 박사가 이끄는 어웨어 프로젝트는 심장 마비를 겪은 수천 건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심장은 멈췄고 호흡은 끊겼으며 무엇보다 뇌 활동이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임상적으로 컴퓨터는 꺼졌습니다. 유물론적 논리대로라면 의식은 즉시 꺼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그 반대를 보고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명료함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뇌가 활동하지 않는 동안 의사들이 자신의 몸에 처치하는 모습을 보았고 대화를 들었으며 알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묘사했습니다. 산소가 차단되어 죽어가는 뇌가 그토록 일관되고 정확한 환각을 만들어낼 확률은 통계적으로 제로입니다. 이는 의식이 몸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몸과 함께 죽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텔레비전이 고장 나도 신호는 계속 송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어떻게 생물학과 연결될까요? 로저 펜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 같은 과학자들은 우리 뉴런 안의 미세 소관이라는 아주 작은 구조가 양자 장치처럼 작동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육체와 보편적인 의식의 장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는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정보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을 태우면 페이지는 사라지지만 그 책의 각 원제에 대한 양자 정보는 우주에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운 결론으로 이끕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자아는 고유한 양자 정보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물리학 법칙에 따라 이 패키지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신호라면 누가 송출하고 있을까요? 이는 다시 전지적 관찰자의 개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쩌면 의식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진화한 무언가가 아닐지 모릅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도 우리만큼, 아니 방해되는 공포가 없으니 어쩌면 더 잘 호랑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죠.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느낌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낀다는 사실은 의식이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임을 시사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이 무한한 마음을 걸러내어 작은 개별적 경험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잠시 공중에 흩어진 바다의 물방울과 같지만 결국 같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눈을 통해 삶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근원과 그토록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주변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과연 그 신호가 물리적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동전을 1000번 연속으로 던졌는데 1000번 모두 앞면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전을 확인해봐도 정상입니다. 바람도 확인하고 바닥도 확인합니다. 모두 평범해 보입니다. 수학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할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누군가 결과에 개입하고 있어. 이제 우리는 과학이 피하곤 하는 영역, 바로 기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과학자에게 기적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일에 대한 단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리의 데이터 논리를 통해 이 사건들을 분석하면 마법이 아니라 응용 통계학이 됩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기적은 단순히 자연의 혼돈을 거스르며 정확한 타이밍에 발생하는 확률이 극도로 낮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치유부터 역사적 현상까지 수천 건의 기록을 조사했고 사실과 환상을 분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체의 바닥에 남은 것은 우리가 4차 통계적 변칙기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우주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자연 치유입니다. 의학계는 말기암 같은 심각한 질병이 치료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드물지만 일어납니다.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을 때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록된 사례의 상당 부분에서 외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그를 위한 그룹의 강렬한 기도였죠. 통계적 상관관계는 집중된 의도가 생물학적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할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봅시다. 성경에 묘사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말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회의론자들은 전설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산토리니 화산 폭발과 같은 먼 곳에 화산 활동 영향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어둡게 하고 물을 오염시켜 붉게 만들고 동물들을 강에서 나오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자연적 설명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시간, 바로 타이밍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왕과 대립하는 바로 그 순간에 화산이 폭발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파라오가 거절할 때마다 각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확률은요? 그리고 재앙이 그 지도자의 민족이 사는 지역만 구체적으로 피해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기적은 물리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을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휘자가 교향곡의 가장 높은 음에서 정확히 천둥 소리가 울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법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입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사례는 1917년 포르투갈 파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 아이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과 회의론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군중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죠. 갑자기 전고가 되자 구름이 갈라지고 태양이 흐릿한 은색 원반처럼 나타나 회전하며 땅으로 떨어질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상은 몇 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끝났을 때 흠뻑 젖어 있던 군중의 옷과 진흙투성이었던 땅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어떤 기상학적 설명으로도 수톤의 물이 사람들을 태우지 않고 몇 분 만에 증발했는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열과 빛 에너지를 국지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이 몇 달 전에 예언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표식과도 같습니다. 창조주가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보통은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게 둡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시스템은 내 명령에 반응한다라고요. 하지만 이 방정식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기적이 가능하다면 왜 항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신은 한 사람은 비행기 사고에서 구해주면서 다른 100명은 죽게 내버려 둘까요? 왜 어린이 병원에서의 그토록 많은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분석은 어려운 답을 제시합니다. 체스 그랜드 마스터를 상상해 보세요. 때때로 그는 가치 있는 말을 희생시킵니다. 경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실수나 비극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스터는 스무수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 희생은 최종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주는 즉각적인 개인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규모에서의 전지구적 결과를 위해 현실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의식에게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 위상 전이일 뿐입니다. 정보의 실질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현실이 집단의식에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의 사람들이 평화나 조화에 집중할 때 도시의 폭력 및 사고 비율이 통계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컴퓨터 네트워크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우리 주변 현실의 코드를 변경할 만큼 충분한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무작위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기적은 근원과의 동기화의 결과입니다. 모든 전통의 성인과 선지자들은 어쩌면 현실의 해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의지를 전지적 관찰자의 의지와 일치시켰기에 물리적 장벽이 그들에게는 유동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현실이 해킹될 수 있고 물리 법칙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물질이 마음에 반응한다면 이는 현대에 매우 인기 있는 이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물리적 세계가 모든 것의 기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은 우주의 구조에서 픽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세상이 완전히 리얼하지 않다는 묘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 장면을 전에도 겪은 것 같은 데자뷰의 순간이나 마치 누군가가 쓴 대본 같은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 같은 것 말입니다. 오랫동안 삶이 꿈이나 환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소설 속 주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진지한 과학자들, 우주 연구자들, 논리학 전문가들은 우리의 물리적 현실이 모든 것의 기반이 아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합니다. 우리가 설계된 현실, 즉 고도로 발전된 구조물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상에 제조 마크와 건설의 한계가 있는지 확인하며 창조주를 마법사가 아닌 이 구조물의 건축가로서 찾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된 본성의 첫 번째 징후는 우주가 작은 블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돋보기로 잡지의 이미지를 들여다보면 완벽한 사진이 작은 색점들로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서 이전보다 더 작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우주에도 과학이 플랑크 길이라고 부르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치수이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의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물리학은 그보다 더 작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공간은 침대 시트처럼 매끄럽고 연속적이지 않으며 알갱이로 되어 있고 나눌 수 없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연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우주라면 무한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는 최소 크기, 보이지 않는 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 조각들로 지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이는 사전 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우주의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왜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며 단 1킬로미터도 더 빠르지 않을까요? 더 빠른 속도를 금지하는 물리 법칙은 없지만 우주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설계된 현실에서 빛의 속도는 장면의 최대 재생률로 기능합니다. 마치 모든 것의 근원이 각 입자의 움직임과 모든 광선의 궤적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면 인과관계의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이 속도 제한은 우리 현실이 관찰자에게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미스터리, 즉 멀리 떨어진 입자들 사이의 즉각적인 연결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은하계 양쪽 끝에 있는 두 물질 조각이 어떻게 거리와 빛의 속도를 무시하고 동시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설계된 구조에서는 설명하기 간단합니다. 천의 양쪽 끝에 있는 두 점을 생각해 보세요. 천 위를 걷는 개미에게 그 사이 거리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천을 접으면 이 두 점은 맞닿게 됩니다. 우리 현실의 구조에서 거리는 단지 시각적 인식일 뿐입니다. 창조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우주의 모든 점은 하나의 중앙 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분리는 단지 장면을 정리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연구자들이 물질의 구조를 설명하는 수학 방정식을 연구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장 깊은 계산 속에 숨겨진 오류 수정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원거리 통신에서 메시지가 결함 없이 도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시퀀스입니다.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이는 현실의 구조 자체가 세상이 오류로 인해 붕괴하는 것을 막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주가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면 모든 것의 근원은 그 규칙을 쓴 건축가입니다. 그는 시나리오 밖에 있으며 모든 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고대 전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원래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성, 정보, 그리고 지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공리가 수행한 우리의 조사를 최종 평결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분석한 모든 것, 즉 중력의 완벽한 조정, 유전자의 복잡성,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 관찰자가 필요한 사실, 공간의 알갱이 구조를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이 맹목적인 사고로 생겨났을 확률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너무 작아서 인간의 뇌로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습니다. 1 뒤에 0이 450개가 붙는 숫자분의 1입니다. 과학적 논리에서 50개의 0이 붙는 숫자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은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확률은 0입니다. 결론은 절대적인 회의론이 지적 설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려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창조주의 모습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학 속에서 그분의 스타일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지성이 존재한다면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아름다움과 사랑과 함께 도전과 투쟁, 고통의 순간들로 가득 찬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했을까요? 왜 그저 완벽한 침묵 속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데이터에서 나오는 답은 경험입니다. 당신이 무한하고 완벽한 빛의 근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모르면 따뜻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움을 모르면 만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을 수십억 개의 작은 의식의 불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거울로서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 불꽃들입니다. 마치 그 상위 지성이 인간이 되는 모험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창조물 속으로 뛰어들어 잠시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것과 같습니다. 그 지성은 지금 당신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고 당신의 선택을 통해 배웁니다. 삶의 의미는 죽음 이후의 보상을 얻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는 삶 그 자체입니다. 젖은 흙 냄새를 맡고 어려운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진심 어린 포옹의 온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각각의 삶은 우주가 자신에 대해 쓰는 한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일 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이 조여오는 것 같은 순간에도 전지적 관찰자는 존재하며 당신 심장의 모든 박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경험을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칙일 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기하던 역할을 내려놓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의 작가였음을 기억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해가는 우주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연결을 지니고 있으며 당신의 의식이 영원한 무언가의 일부임을 이해한다면 세상의 무게는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호기심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목적이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그 목적은 당신의 모든 호흡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진행 중이며 당신은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